자, 이제 29번, 요것인가요? 29번하고 30번. 자, 요거는 이제 부채 감당률을 계산하는 거죠.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나만 묻는 거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 이렇게 하면은 뭐하고 뭘 찾아야 되고요. 부채 감당률 하면은 순영업소득이, 순소득이죠.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두 가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순영업소득이 바로 나와 있지는 않고 유효총소득과 영업경비를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4천만 원에 40%가 경비니까 순영업소득은 4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0.6을 하면 나오겠죠. 40%를 뺀다는 것이.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도 바로 알려준 게 아니죠. 부채 서비스액도 바로 알려준 게 아니고 저당 투자액이 총 1억인데 그 중에 저당 투자액이 6천만 원인데 저당 상수가 0.2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6천만 원에 곱하기 0.2를 해서 부채 서비스액을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6천만 원 곱하기 0.2 이게 분모로 가는 거죠. 이게 저당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원리금 균등액 했잖아요. 그 원리금 균등액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원리금 균등액이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2가 1200분의 2400에서. 그럼 이제 30분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31번은 대부 비율을 묻는 거죠. 대부 비율은 뭘 찾아야 돼요? 총 투자액 전체를 찾아야 되고요. 그게 부동산 가치, 부동산 가격 전부죠. 거기에다가 대부액을 찾아야 되죠. 자, 대부액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대부액을 바로 알려주지 않고 있죠. 대신 뭐하고 뭐를 알려주고 있어요? 저당 상수와 부채 서비스를 알려주고 있죠. 그게 나오면은 저당 상수 나오면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대부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뭐다?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걸 생각하시라고요. 이번에는 예를 묻는 거잖아요. 예를 물을 때는 요놈이 가서 이쪽으로 가서 나누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상을 해야 돼요. 저당 상수가 나오면은 항상 이 공식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저당 상수가 나오는 순간 자동으로 그렇게 되도록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리 없이 풀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풀기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죠? 해드릴까요? 저당 상수가 몇으로 돼 있어요? 0.2. 부채 서비스액은 1만만이죠. 그럼 요 0.2가 이쪽으로서 나누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요? 1억을 0.2로 나누면은 5억이 되나요? 그럼 여기가 5억이 되는 거잖아요. 대부액이 5억이잖아요. 전체 얼마인데? 전체 매매 가격이 10억이잖아요. 10억에서 5억이니까 대부 비율이 50% 이렇게. 다음에 이제 32번, 33번, 34번은 자, 이거는 이제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 거예요.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데 32번, 33번, 34번은 주택의 경우에요. 최대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건데 여기 이제 하나는 주택이고요. 하나는 수익성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32번, 33번, 34번은 주택의 경우고요. 35번, 36번인가요? 35, 36, 37, 35, 36, 37, 38. 사실은 35, 6, 7, 8이 여기가 준비 과정이 준비 과정. 37번, 38번을 풀기 위한 준비 과정이 35번, 36번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관련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주택의 경우에는 이걸 이제 자산 가치 기준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또 현금 흐름 기준.
자산가치 기준은 집값의 몇 프로 대출해 주겠다 이거예요. 집값의 몇 프로, 이거는 LTV 기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LTV 기준. 대부 비율 또는 이제 융자 비율 기준이죠. 현금 흐름 기준은 DTI 기준이에요. 과거에는 이걸 안 봤었죠. LTV 기준으로만 대출했어요. 그 이유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원금을 상환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이자만 갚아도 나중에 집 팔아서 빚 갚는 거 별 문제가 안 됐어요. 제가 20대 때 그거를 알았으면 저도 집을 좀 샀을 텐데 저는 솔직히 학교 다니면서 이런 금융 공부 다 했잖아요. 이런 계산, 금융, 화폐 시간 같이 이런 걸 다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돈을 빌리면 당연히 원금이자를 다 같이 갚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원금이자를 다 갚기는 벅찬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심지어는 어떤 대출도 있었는가 하면은 최증식 상환도 있었어요. 최증식 상환. 그 당시에는. 최증식 상환은 처음에 이자도 다 안 내잖아요. 이자도 다 안 내니까 사가지고 그냥 조금 그냥 부담 한 1년 정도만 갖고 있으면은 그 갖고 있는 동안에 이자 부담 없이 조금 이자도 다 안 내니까 집값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걸 누가 안 가르쳐 줬어, 저한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돼버렸죠. 이제 이 나이가 들었는데 지금도 계속 그런 세상이라면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이제는 산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니란 거죠. 물론 사람이 사는 세상에 부동산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땅을 베개 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집은 분명히 건물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이제 그걸 이제 캐치를 해야 돼요. 그걸 캐치하려면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도시계획을 봐야 돼요. 도시계획. 공법을 알아야 돼요. 공법을. 맞잖아요. 어디를 새로 개발할 거다. 어디를 재개발할 거다. 여기는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 곳은. 그러니까 돈 되는 게 바로 이 공부예요. 공부.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공부. 돈 되는 게 공부라고. 이게 더군다나 공법이 사실 중요해요. 공법이. 아무튼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이제 옥석을 가릴 수가 있는 거죠.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해야 돼요. 부동산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등장한 거예요. DTI가 등장한 게 이제는 그 대출 받은 거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대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소득 기준. 그 사람이 연소득 대출 받는 사람이. 그래서 요거는 부동산 가격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LTV를 곱하기만 하면은 바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대출 가능 금액이 바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그 사람의 연소득을 알려주거든요. 거기에다 뭘 곱하는 거예요? DTI를 곱해요. 이게 이제 뭘 뜻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연소득이 예를 들어 6천만 원인데 DTI가 40%다. 이 소리가 뭔 소리예요? 그럼 40% 곱하면 얼마요? 2,400만 원이잖아요. 그 2,4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2,4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2,4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얼만가 대출을 받을 텐데 대출을 받으면 그게 뭐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대출받은 거를 원금이자 상환하는 한도가 1년에 2,400,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대출받는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뭘 뜻하는가 하면 2,400만 원이 이게 바로 부채 서비스액이란 뜻이에요. 이게 부채 서비스액, 원금이자. 그러니까 이 부채 서비스액, 이거 지워버렸구나. 대부액 곱하기 저당상수 하면은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부채 서비스, 원리금 균등 상황에 부채 서비스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뭘 알고 싶은 거예요?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요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저당상수 요쪽으로 와서 뭘 해야 돼요?
나누어 줘야 돼. 나누기를 해야 돼요. 그래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소득 곱하기 DTI 계산한 건 뭘 계산해 놓은 상태예요? 부채 서비스액을 계산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뭘로 나누어야? 저당 상수로 나누어야 뭐가 된다? 대출 받을 수 있는 대부 가능 금액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죠. DTI 기준으로는 DTI를 곱하고 저당 상수 나누고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고, LTV 기준은 그냥 LTV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곱하기, 이쪽은 곱하기 나누기.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부동산이죠. 수익성 부동산은 어차피 LTV 기준은 그대로, 자산 가치 기준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쪽은 현금 흐름 기준이 DSCR 기준이에요. 이게 이제 부채 감당률을 영어로 DSCR 하거든요. 이게 이제 현금 흐름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출받는 사람의 연소득을 보는 거고, 이거는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을 볼 필요가 없이 그 건물의 임대료 수입으로 상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이 있으니까 이 순영업 소득을 보고 대출해주면 순영업 소득. 근데 그 부채 서비스액을 누가 감당하니까? 부채 서비스액을 순영업 소득이 감당하니까.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아요. 부동산 가격 곱하기 뭐 하고요? LTV 하면 되는 거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 나누기 저당 상수가 있는 것 똑같아요. 나누기 저당 상수 하면은 여기에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요 위가 뭐가 나와야 돼요? 요 위가 부채 서비스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채 서비스액 나누기 저당 상수 해야 되니까. 근데 자, 부채 감당률 공식이 뭐예요? 누가 누구를 감당하는 거예요?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게 DSCR이라면 부채 감당률. 맞나요? 그러면 이제 부채 감당률 자리하고 부채 서비스액 자리를 바꾸어 보세요. 그러면은 순영업 소득 나누기 DSCR 하면 뭐가 나와요? 부채 서비스액 나오잖아요. 순영업 소득 나누기 DSCR이라고요. 여기서는 순영업 소득 나누기 DSCR이에요. 그리고 또 나누기 저당상수. 그러니까 이쪽은 곱하기 나누기 해서 푸는 거고요. 수익성 부동산은 나누기 해서 푸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 기준은. DTI 기준은 DTI를 곱하는 거고, 부채 감당률 기준은 부채 감당률로 나누어서 하는 거고, 어차피 저당상수는 양쪽 다 나누기 하는 거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 기준 금액이 계산이 되면은 어느 쪽 기준으로 해야 돼요? 작은 쪽 기준으로.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데, 32번은 주택인데 이것만 놓고 푸는 거예요. 이것만. 이쪽은 없어요. 32번 이쪽 없이 이것만 놓고 푸는 거예요. 그게 LTV 기준 없죠? 차입자에 뭐 줬어요? 연소득 줬고 DTI 줬고 저당 상수만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곱하기 나누기 하라는 뜻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33번과 34번은 차이가 뭔가 하면은, 33번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거고요. 34번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거예요. 그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걸 풀고요. 여러분이 33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34번을 보십시오. 34번. 1억 2천만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 계산을 다 한 후에 하는 거예요. 1억 2천을 써놓기는 하는데 1억 2천만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일단 요거는 표시는 해놓고 이 계산 결과를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걸 선택한 후에 마지막으로 1억 2천을 빼야 추가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소유주택의 담보평가 가격이 얼마예요? 담보평가 가격이
3억이죠. 그럼 이쪽은, 여기 3억은 이쪽에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부동산 가격이. 그 다음에 연간 소득은 6천만 원이요. 6천만 원 적혀 있죠. 6천만 원 여기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간 저당 상수 0.1, 이쪽에 0.1 쓰고요. 그 다음에 LTV가 70%, 여기 0.7을 이쪽에 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TI 40%, 여기 40% 적용 이렇게 해서. 됐죠? 다 됐죠? 5개 숫자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1억 2천이 기존에 있어요. 그럼 여기는 곱하기만 하면 돼요. 372, 21, 2.1억이에요. 여기는 64, 24, 2,400에 0.1로 나누면 2.4억이죠. 2억 4천. 그 중에 어느 쪽 기준? 작은 쪽 기준. 근데 이미 기존에 1억 2천이 있으니까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9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다음에 35번은 뭘 묻고 있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 이거 묻고 있는 거, 이거 묻는 거, 이거 묻는 거, 이거. 부채 서비스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영업 소득의 부채 감당률을 나누게 하는 거죠. 그럼 부채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35번이고, 36번은 뭐예요? 36번은 요거 밑에 거.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을 계산을 했다면 뭘로 나누어서, 저당 상수로 나누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36번이에요. 그러니까 35번, 36번은 지금 요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계별로 훈련하는 거예요. 단계별로. 부채 서비스 계산하는 거 훈련. 그게 계산됐다면 저당 상수로 나누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 그러면 37번은 뭐예요? 37번은 이제 요거대로 이제 계산하는 거죠. 이제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37번은 LTV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37번은 LTV 기준은 없잖아요. 맞지 않아요? 부동산 가격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37번은 그냥 이거 다 이쪽 왼쪽 오른쪽만 하는 거예요. 그럼 38번이 이제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38번을 풀어보면 되겠죠. 자, 38번에 금융기관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기준이 다음 보기와 같다면 금융기관이 대출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자, 부채 감당 비율이 1.2 이상이에요. 부채 감당 비율은 이쪽으로 와야 돼요. 1.2 여기다 적어요.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이 0.7 이하예요. 대부 비율이 이쪽으로 와야 돼요. 대부 비율이 LTV죠. 그 다음에 연 저당 상수는 0.1이에요. 0.1은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평가 가격이 얼마예요? 15억은 이쪽으로 와요. 부동산 가격이 이쪽으로. 그 다음에 순영업 소득이 얼마예요? 순영업 1.2억이죠. 자, 그러면 5개 다 나왔어요. 자, 요거는 1.2 나누기 1.2, 어차피 1이죠, 1. 1.2억 나누기 1.2 하면 1억이요. 그 1억에서 0.1로 나누면은 1억 나누기 0.1 하면 10억이죠. 여기는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10.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작은 쪽 기준 얼마? 10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거 할만하죠, 이제. 몇 번 들었잖아, 지금. 지금 기본 시간에만 2번 했어요, 2번. 3번 했나? 여러 번 했어요, 이거. 여러 번 했어요. 요거 나오면 좋겠죠? 작년에도 나왔고, 이거 최근 10년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최근 10년간. 자, 아무튼 39번을 이제 볼게요. 기출문제 중에. 그 39번에 좀 어려운 표현이 들어있는데요. 틀린 걸 찾는데 1번에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맞죠? 할인 현금 흐름 분석이잖아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은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지출을 다 뭘로 바꿔야 돼요?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분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장래 현금 흐름의 예측은 대상 부동산의 과거 및 현재 자료와 비교 부동산의 시장 자료를 토대로 여러가지 미래 예측 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야 그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을 이제 조심해야 되죠. 3번. 그 3번과 이제 5번 때문에 지금 문제 해설해 드리는 거거든요. 3번과 5번.
현금 흐름의 추계에서는 부동산 운용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 시에 뭐도 포함되어 지분복귀액. 자, 우리 부동산에 투자하면 항상 어떤 소득?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죠. 그렇죠. 늘 이 두 가지를 생각해요. 이게 가장 정확한 계산이에요. 근데 이걸 다 하기에는 너무 벅차니까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냥 이것만 따지는 게 바로 어림셈법이에요. 어림셈법. 그것도 여러 해 것 다 따지지 않고 한 해 것, 첫 해 것만 따지는 거죠. 근데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할인현금 수지분석법 이거 다 해야 되고, 그것도 5년을 운영하면은 이거 5번 다 해야 돼요. 매년 5번 해야 되고, 10년을 운영하면은 10번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한 번 해야 되고, 그게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이에요. 그리고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은 세후소득을 해요. 세후소득. 됐죠? 그래서 가유순전후 하잖아요. 가유순전후. 뭘 해야 된다고 요거? 세후현금 수지고. 나중에 매순전후 하면은 세후 지분 복귀액 전부 다 세후로 해야 된다. 얘는 첫째, 둘째 다 계산해야 됐다. 미래 예측기법을 통해서. 됐나요? 그 미래 예측기법을 통해서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이런 거 다 계산하도록 하는 문제는 출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그냥 간단하게만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이게 이제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인데, 자, 4번에 보시면 순영가법, 내부수익법 및 수익성지수법 등은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투자 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라는 뜻이에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다음에 5번에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요구 수익률에는 세후 수익률, 종합자본환원율 및 지분 배당률 등이 있다. 자, 요거 어려워요. 아주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자면 지나갈 수도 있고요. 설명을 하자면은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절충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만 조금은 설명드릴게요. 어려운 건데. 자, 우리 순순회 했죠. 순순회. 얘네들은 모두 할인율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할인율이 순수. 얘네들은 뭘로 할인해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다 그랬죠? 맞나요? 내부 수익률이 10%다. 이 소리가 뭔 소리일까요? 예를 들어 3년을 운영해. 3년을 운영하는데 첫 해 1,000만원 투자했어요. 자, 이게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임대료 수입 그런 거 다 포함해서 3년 후에 한꺼번에 뭐 이게 수익이 발생하면 그것도 재투자하고 이 할인율을 재투자율이라고도 해요. 재투자율. 그래서 재투자해서 3년 후에 1331만 원으로 들어왔어요. 1331만 원 들어왔어요. 이랬을 때 이 투자의 내부 수익률이 몇 %일까요? 이렇게 내부 수익률이. 그럴 때 그 내부 수익률이 연간으로 따져야 되거든요. 연간으로. 지금 총 몇 년 지났어요? 3년 지났는데 331만 원 붙었죠. 그러면 3년 동안의 수익률이 33.1%예요. 3년 동안 33.1%. 근데 이거를 복리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 플러스 R에 세제곱해서 이게 1.331이 돼야 돼.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게 곱하기 1331이 되는 거고. 뭔지 이제 아시겠죠? 이랬을 때 여기에 숫자가 뭐냐? 이게 내부 수익률이거든요. 이게 바로 10%예요. 10%. 0.1. 여기가 10%가 들어간다고요. 그럼 1.1의 세제곱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 소리는 지금 1,000만 원 투자해서 중간중간에 얼마가 돈이 들어왔을 텐데 그걸 계속 어떻게 한 거예요? 재투자. 그래서 재투자예요. 재투자율. 할인율이 재투자율과 같아요.
이걸 10%로 할인하면 1000이 되는 거고 3년간 3번 나누기 하면 1000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나 요구 수익률은 그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그 기간 동안 계속 재투자하는 것을 가정해서 하는 율이 바로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 이런 수익률들이에요. 그런데 아까 요거 종합환원율 했죠. 여기 지분 배당률 있었죠. 여기 세후 수익률 있죠. 자, 이거 첫 번째 거 외에 두 번째 년도, 세 번째 년도 다 계산하던가요? 이거는 언제 것만 가지고 따졌어요. 첫 해 것만 가지고 따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려운 표현으로 소득률이라고 해요. 소득률. 그러니까 어림셈법에 나오는 건 전부 다 뭐예요? 소득률이에요. 근데 요거는 정확한 수익률이다, 그렇지 않다. 요거는 정확한 수익률이 정확한 연간으로 따져서. 그래서 차원이 달라요. 내부 수익률, 요구 수익률하고 이 어림셈법에 나오는 것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정확한 수익률을 따지는 거고요. 여러 기간에 걸쳐서. 요거는 한 해 것만 따지는 거. 요걸 뭐라고 한다? 소득률이라. 한 해 것만 따지는 거. 그러니까 어림셈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림셈법. 자,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더 복잡하게 하면은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됐죠? 자, 이제 넘어가셔서 40번, 41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42번 이거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이것도 이제 지문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지문마다 나오는 건데, 자, 42번 1번 지문 보세요. 상가 건물에 지분 투자액이 나왔어요. 지분 투자액이 6천만 원이고 이 지분에 대한 세전현금 수익, 세전이 나왔어요. 지분 투자액과 세전이 나왔습니다. 이게 6천만 원, 이게 300만 원. 자, 그러면서 지분 배당률 나왔죠? 이거는 땡큐죠, 땡큐. 내가 고민할 필요 없이 지분 배당률을 얘기해 줬으니까. 그럼 300분의 6천 해야 되겠어요? 6천분의 300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6천분의 300 하는 거죠. 그럼 몇 프로? 5% 나오나요? 6천에 50%가 3천이잖아요. 6천에 50%가 3천인데 300이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1, 10백을 기준으로 해도 돼요. 10%가 얼마예요? 10%가 600이잖아요. 그 반이니까 5%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암산을 하는 게 제가 무슨 뭐 컴퓨터 같이 그렇게 해서 암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1, 10백을 먼저 하는 거예요. 사실 속으로. 1, 10백을 하고 난 후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1%가 몇이 1%, 요거 1%. 10%가 600이다 이렇게 가면은 1%가 60이잖아요. 그럼 3%는 18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저도 암산할 땐 그렇게 한다고요. 1, 10백을 먼저 한 후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훈련을 하시면은 조금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 아니거든요. 저도 태어날 때는 숫자 몰랐던 사람이에요. 훈련을 해요, 훈련. 그 다음에 2번. 상가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자기 자본 8억 원 이외에, 내 돈 8억 원 외에 은행에서 4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그러면은 부채 비율이 내 거분의 남의 거예요. 내 거분의 남의 거. 내 거분의 남의 거 뭐예요? 내 거분의 남의 거 8억 분의 4억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몇 퍼센트? 50% 맞죠? 그 다음에 순영업 소득이 2,100만 원이고 총 투자액이 3억이에요. 그러면서 자본 환원율을 묻고 있잖아요. 그럼 몇 분의 뭐 해야 돼요? 3억 분의 2,100 총 투자액 순영업 소득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7% 나오죠? 37이 21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총액은 4억, 총액이 4억이에요.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요. 그러면 내 돈 얼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내 돈 3억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을 묻고 있어요. 내 돈 비율은 전체 4억에서 3억이니까 4분의 3이니까 75% 이렇게.
다음에 부채 감당 비율 또 나왔네요. 부채 감당률은 누가 누구를 감당한다?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 감당한다. 자, 이거는 부채 감당률이 1.5인데 순영업 소득이 얼마예요? 순영업 소득이 1000인가요? 이럴 때 최대 부채 서비스에 2000 하면 짝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짝이 안 맞죠, 지금? 0.5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2000이 될 수가 없죠. 됐나요? 맞는지 안 맞는지만 본다니까 이걸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 이걸 집어넣었을 때 짝이 안 맞잖아, 이게. 됐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금융론입니다. 금융론은 이제 저당 상환 방법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다음에 저당 유동화라는 주제가 있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방법이라는 주제까지 크게 3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인데요. 그 이제 곁가지가 좀 있긴 한데요. 오늘은 이 리츠까지는 하기가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자, 이론 정리를 좀 해보면은, 자, 일단 이론 정리를 할 때 굵직굵직한 것들을 이렇게 일단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론 정리를 하시더라도 이런 것들 위주로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저당 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고요. 저당 상환 방법,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방법. 저당 상환 방법은 다시 고정금리, 변동금리 뭐 이렇게 나누는 게 있죠. 그리고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증식 상환, 점증식 상환이 있고요.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효과, 저당 유동화를 통해 발행하는 증권. 자금 조달 방법에는 리츠가 중요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두 개는 좀 그래도 해둬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뭐 신디케이션이나 이런 거는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분금융이다, 부채금융이다. 그거 구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요거 말고 이제 여기 정리가 되면 곁가지로 하는 게 지분금융, 부채금융, 요 구별하는 건 해야 돼요. 격가지 중에서는. 그 다음에 뭐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한주금.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격가지로 해야 되는 것 중에 이제 앞에 나오는 것이 지분금융, 부채금융. 자, 그것을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16쪽에 1번, 2번은 뭐 별로 중요도가 높지는 않고요. 참고로 보시면 돼요.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에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다음 용어 중 틀린 것은 1번에 신탁금융은, 자, 신탁이란 말이 나오죠. 신탁이라는 말이 나오면 공통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신탁하면은, 신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소유권의 형식적 이전이에요. 소유권의 형식. 혹시 여러분들 민법에서 신탁 안 배우시나요? 맞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개발 신탁이 있고요. 부동산 개발하고 관련되는 거죠. 또 관리 신탁이 있어요. 부동산을 관리해 주세요. 또 담보 신탁이 있어요. 이거는 대출 받는 거예요. 부동산을 맡겨놓고 그 신탁 증서를 받으면 그 신탁 증서를 금융기관에 맡기고 대출 받는 거예요. 일종의 뭐라고 하면 되는가 하면 질권이라고 하면 돼요. 질권. 그러니까 유치권, 질권, 저당권 하잖아요. 부동산은 저당권이잖아요. 부동산 외에 뭐 권리라든가 또는 동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질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권이에요. 그게 담보신탁.
다음에 처분 신탁도 있기는 해요. 처분해 주세요. 처분할 때까지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해 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발생하는 거라고요? 소유권의 형식적 이전이 발생하는 거죠. 처분 신탁은 왜 필요한가 하면은 이중매매 때문에. 이중매매 때문에. 에스코로 있죠, 에스코로. 에스코로 들어보셨죠? 중개사법에서. 그게 이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일단 계약을 한 후에 이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는 거죠. 그럼 뭘 못하는 거예요? 이중매매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거는 뭐 거의 언급이 안 되고요. 얘네들은 우리 이제 개발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토지신탁 있잖아요. 토지신탁. 개발해 주세요. 부동산 관리해 주세요. 이제 담보신탁. 자, 담보신탁을 다른 말로 신탁금융이라고 그래요. 신탁금융. 담보신탁을 다른 말로 이제 신탁금융 이렇게. 신탁금융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은 후 받은 수익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거예요. 자, 담보로 자금을 융통한다 그러면은 이게 지분금융이에요, 부채금융이에요? 부채금융.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거니까. 다음에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금융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나 사채 발행이 이에 해당한다. 차입, 빌리는 거, 사채 발행, 이것도 빌리는 거죠. 맞나요? 전부 다 무슨 금융? 부채금융. 부동산 대출의 총부채 상환 비율을 적용하면 총부채 상환 비율이 뭐예요? DTI죠, DTI.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금의 유용성이 높아진다. 맞나요? 총부채 상환 비율을 적용하면 자금의 유용성이 높아진다는 게 대출 받는 게 더 쉬워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유용성이 높아진다는 게. 총부채 상환 비율을 적용하면은 대출 받기가 더 쉬워지나요? 어려워지는 거죠. 3번이 틀린 거예요. 자, 이 디테일을 좀 더 설명을 드릴까요? 시사적인 것 때문에 시사적인 거예요. DTI가 아까 연소득에서 연간소득에서 1년에 원리금 지불하는 금액이에요. 연간 원리금 지불이에요. 자, 이 원리금 지불에 가는데 이제 이론적으로 할 때 이게 이제 기타 부채에 대한 이자가 있어요. 기타 부채 이자. 자, 보통 이제 잘 안 따지는데 이제 워낙 가계부채가 심하고 하니까 주택담보대출, 이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지불액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다거나 또 다른 사업자금 대출받은 게 있다거나 이럴 때는 그 이자를 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한도에서 요거를 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지불액의 한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6천만 원이고 이게 40%가 적용되면은 아까 이게 얼마라 그랬어요? 이게 2,400만 원이 한도라 그랬잖아요. 2,400만 원이 한도인데 이 사람이 기존에 다른 데서 이미 다른 사업하느라고 이미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한 이자가 600만 원 나가고 있어요. 600만 원. 이게 없으면은 2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면 2억을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미 기존에 다른 이자 때문에 600을 이자를 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한도가 2,400에서 줄어들어요. 600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얼마라고 생각해야 돼요? 1,800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것도 하나가 딱 있었어요. 하나가. 아까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1억 2천이 있다. 이럴 때에는 계산 다 끝낸 후에 1억 2천 빼고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미 기존의 다른 대출에 따른 이자가 있다 할 때는 계산 끝난 후에 빼는 게 아니라
한도에서 이걸 빼야 돼. 한도에서 2400 한도에서 이걸 빼고 저당 상수로 나눠야 돼요. 아시겠죠? 아까 나누기 했잖아요. 저당 상수 나누기. DTI 곱해서 나누기 저당 상수 하는데,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때는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중에 이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빼는 거였는데, 이거는 기존 대출이 얼마인지를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기존 대출이 얼마인지 몰라, 지금 이거는. 기존 대출이 얼마인지는 모르고 그냥 이자만 이제 상환하는 것만 알려줬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 이 한도에서 줄이고 1800에서 나누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튼 이게 없으면 2억 대출 받는 사람인데 이게 있으니까 4분의 1이잖아요. 2억 4천의 4분의 1만큼을 이미 한도를 써버렸기 때문에 4분의 1만큼은 대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1억 5천밖에 대출 못 받는 거예요. 한도가 줄어드는 거죠. 됐나요? 자, 이게 DTI거든요. 근데 이제 시사적으로 이게 여러분들 DSR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사적으로.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거 신문 볼 시간도 없죠. DSR은 이 연소득분의 연간 원리금 지불액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가 기타 부채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이자가 아니고 기타 부채에 대해서도 원금이자 갚는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럼 기타 부채의 원금이자 따지면은 이 한도가 이게 600보다 더 커지거든요. 600보다 더 커진다고. 이자만 갚는 게 아니고 모두 갚는 걸로 계산해가지고 원금도 갚는 걸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게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 한도가 더 줄어들어요. 그럼 대출 받는 크기가 낮아지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그게 DSR이에요. 그러니까 DSR과 DTI의 차이는 기타 부채에 대해서 이자만 생각하는 것은 DTI, 기타 부채에 대해서 원금까지도 따져서 원금이자 다 따져서 빼면은 DSR. 됐나요? 이건 시사적인 것으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면 강화시키는 만큼 자금의 유용성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대부비율이란 담보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융자잔금의 비율을 말하며 대부비율이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맞고요. 그 다음에 지분금융은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금융을 말하며 주식발행이나 신디케이션 등이 그 예이다. 자, 이게 계속 지분금융, 부채금융 나오는데 지분금융은 특징이 뭐예요? 배당이죠, 배당. 부채금융은 정해진 이자죠, 이자.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의 얘는 수익에 따른 배당을 해줘요. 실적에 따라 정해진 이자. 주식이 대표적인 지분금융, 그 지분증권이죠. 그 다음에 채권이 부채금융, 부채증권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리츠,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 MBS나 ABS, 그리고 차입, 아까 차입 있었죠? 사채 발행, 회사채. 사채 발행. 아까 신탁금융도 있었죠? 담보신탁. 이런 건 전부 다 뭐예요? 부채는 돈 빌리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거는 리츠 말고 신디케이션도 있고 또 조인트 벤처도 있죠. 이건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거예요. 투자자로 참여한다는 건 배당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슨 펀드 있잖아요. 펀드. 그죠? 펀드는 뭐예요? 배당받는 거죠. 이자 받는 것이 아니고. 됐나요? 뭐 증자 이런 말이 뭐 증자.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거예요. 주식을.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지분금융. 가장 큰 특징이 이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특징도 있죠. 경영하는데 참여하는 거는 뭐예요? 경영하는데 참여하는 거. 지분금융. 감나라, 배나라 간섭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거는 경영에 참여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자산을 청산할 때 청산 자산에 대한 우선권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주식한테 있을까요? 채권한테 있을까요? 주식한테. 우선권은 주식한테, 우선권은 채권한테, 채권. 여기 있어요, 채권. 청산할 때, 회사 문 닫을 때, 누구한테 먼저 주고, 빚부터 먼저 갚고 남는 거 있으면 이제 나눠 가지는 거죠. 됐나요? 청산 자산에 대한 우선권은 채권에 있어요, 채권. 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4번, 5번 중에 4번을 이제 풀어보시면, 5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4번은 부동산 금융의 자금 조달 방법 중 하나인 지분금융과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조인트 벤처, 지분금융 맞죠? 부동산 신디케이트 맞고요. 그 다음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 간접투자 펀드도 지분금융.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 신탁, 이것도 지분금융. 담보 신탁에 의한 자금 조달, 이거는 부채금융. 5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나머지는 좀 쉬고 할까요?